죽은 줄 알았던 남편이 재벌집에서 젊은 여자와 같이 걸어 나왔습니다. 남편 장례를 치른 지 석 달, 재벌집 가정부로 첫 출근한 날, 저는 죽은 남편과 다시 마주쳤습니다. 현관문 앞 살아서 숨쉬는 얼굴로요. 저는 박영숙, 66살입니다. 남편 이성우는 작년 겨울 항구에서 일하다 사고로 죽었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믿고 살아왔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 석 달 동안 저는 거의 사람처럼 살지 못했습니다. 인천 변두리의 오래된 다세대 빌라 4층, 엘리베이터도 없는 건물. 계단을 올라갈 때마다 무릎이 욱신거리고 숨이 찼지만 멈추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멈추는 순간 마음까지 무너져 내린 것 같았으니까요. 집안은 늘 차가웠습니다. 보일러는 최소로만 틀었습니다. 가스비가 무서워서요. 작은 싱크대 하나, 낡은 책상 하나, 벽에 붙어 있는 옷장 하나, 바닥에 이불을 펴면 꽉 차버리는 방 하나. 그게 제 전부였습니다. 예전엔 이렇지 않았습니다. 수원 쪽에 있는 작은 빌라 전셋집에서 살았습니다. 비록 오래된 집이긴 했지만 방이 2개고 거실도 있는 집이었죠. 남편 이성우와 함께 30년 넘게 살았습니다. 아이 2을 키웠고 명절이면 가족들이 모여서 밥을 먹고 떠들던 집이었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화물차 운전 일과 친구 보증에 엮이면서 모든 게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집까지 경매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결국 전세도 빼고 이렇게 인천의 작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마지막은 허무했습니다. 항구에서 일하다가 퇴근길에 바다로 떨어진 것 같습니다. 경찰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트럭은 난간 옆에 멈춰 있었고 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운전자는 없었습니다. 시신은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바다가 삼켜버렸다고 경찰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보험사는 시신이 없으니 사망으로 보긴 어렵다며 보험금을 거부했습니다. 손에 남은 건 조의금으로 충당된 장례비 영수증 몇 장과 월세 석 달치를 겨우 낼 수 있던 통장 잔액뿐이었습니다. 그때 딸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진짜 나가서 일하셔야 해요. 집에만 계시면 엄마까지 무너져요. 걱정 어린 말이었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슬픔도 먹고 살 힘이 있어야 느끼는 거라는 걸요. 월세는 매달 나가고 입에 넣을 밥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사도우미 소개소에 등록했습니다. 청소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모시고 살면서 좁은 집 구석구석을 닦고 또 닦았으니까요. 며칠 뒤 소개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주머니, 부산 해운대 쪽 고급 주택이에요. 조건 좋고 사모님도 까다로운 편은 아니래요. 월급도 괜찮고요. 잘 보이세요. 부산 해운대. TV에서만 보던 동네 이름이었습니다. 전화기를 내려놓고 창밖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겨울비가 유리창을 두드렸습니다. 참 남편이 사고 난 곳도 바다였는데 그 생각이 스쳐 지나가자 가슴 한켠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래도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래, 살아야지. 손주도 곧 태어날 텐데. 임신 7개월인 딸아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배를 쓰다듬으며 웃던 모습이요. 첫 출근은 월요일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고 깨끗하게 다려둔 흰 블라우스와 검은 바지를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예전보다 주름이 더 깊어져 있었습니다. 그래도 눈빛만큼은 최대한 담담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나를 지켜야 한다. 그런 마음으로요. 머리를 뒤로 단정히 묶고 너무 진하지 않은 립스틱을 살짝 발랐습니다. 낡은 가방에 앞치마와 실내화를 넣었습니다. 소개소에서 받은 주소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로
인천에서 부산까지는 버스로 내려갔다가 지하철과 마을버스를 갈아타야 했습니다. 길은 멀고 낯설었지만 머릿속은 하나였습니다. 일만 잘하면 된다. 괜히 주눅 들지 말자. 부산 해운대에 도착했을 때 공기가 달라 보였습니다. 푹신한 눈처럼 부드러운 바닷바람이 불어왔고 길가엔 잘 정돈된 나무들과 유리로 둘러싸인 아파트와 주상복합 건물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지도 앱을 켜고 고급 주택가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높은 담장, 철제 자동문, 경비실. 하나같이 제가 살아온 동네와는 딴 세상이었습니다. 마침내 목적지 집 앞에 섰습니다. 3층짜리 단독주택, 아이보리색 외벽에 큰 통유리 창, 마당엔 나무며 조경이 너무나 잘 되어 있었습니다. 경비실에 신분증을 보여주고 안으로 들어가 돌로 깔린 길을 따라 조심조심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신발 밑창으로 낯선 집의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현관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누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보, 오늘 새로 오신다는 분 오시면 내가 먼저 받아요? 안에서 들려온 남자 목소리. 딱 한 문장이었는데 제 손가락이 공중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그 목소리, 말끝을 올리는 습관, 비읍받침 발음이 살짝 새는 버릇까지 30년을 옆에서 들어온 그 사람 목소리였습니다. 에이 설마.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을 억지로 누른 채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디딩.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현관 앞에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와이셔츠에 니트를 겹쳐 입고 목에는 얇은 머플러, 손목에는 번쩍이는 시계. 예전에 보던 후줄근한 점퍼 차림의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눈, 코, 입, 얼굴 윤곽, 눈가주름까지. 그는 분명히 제 남편 이성우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숨이 막혀왔습니다. 가방을 쥔 손에서 힘이 빠지며 어깨가 서서히 내려앉는 게 느껴졌습니다. 남자는 저를 보는 순간 피가 쫙 빠지는 듯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하지만 아주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곧 표정을 억지로 가다듬었습니다. 아, 가정부 아주머니 오셨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입술이 말라붙어 한동안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뒤에서 젊은 여자가 나왔습니다. 30 후반쯤 되어 보이는 한국인 여자. 고급스러운 원피스를 입고 헤어와 메이크업은 잡지 속 모델처럼 단정했습니다. 어머, 오셨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이 집 안주인 정나연이라고 해요. 멀리서 오셨다면서요? 고생 많으셨어요.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은 그 손을 보지 못했습니다. 오직 남자 얼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얼굴, 몇 달 전 영정 사진 속에서 웃고 있던 그 얼굴, 남자의 눈빛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제발 지금 여기서 아무 말도 하지 마. 저는 겨우 정신을 붙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숙이라고 합니다. 목소리가 나오는 것만으로도 기적 같았습니다. 악수를 하는 동안 젊은 안주인의 손은 따뜻하고 부드러웠고 제 손은 얼음처럼 차갑고 거칠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자 넓은 거실과 큰 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천장은 높고 바닥은 광이 나도록 반짝였습니다. 벽에는 값비싸 보이는 그림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오늘은 힘드실 테니까 집안 구조만 익히시고 가볍게 청소만 해주세요. 밥은 제가 할게요. 정나연 씨는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그 뒤를 따라 부엌으로 걸어가며 저는 한 가지 생각만 했습니다. 저 사람 정말 성우인가? 내가 미친 건가? 부엌에 혼자 남았을 때 저는 싱크대를 꽉 잡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무릎이 후들거려 금방이라도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쓰러질 수는 없었습니다. 여긴 내 집이 아니라 남의 집이니까요. 처음부터 무너지면 이 일자리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걸레를 들고 바닥을 닦고 유리창을 닦고 화장실 청소를 하면서도 손은 기계처럼 움직일 뿐 머릿속은 온통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 언제부터 나 몰래 다른 삶을 준비하고 있었을까? 청소를 하다가 안방 옷장 깊숙한 곳에서 작은 상자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정리하다가 습관처럼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남자의 시계 하나와 오래된 반지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시계 뒷면에는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B, S, 1993, 5, 10. 성우의 이니셜과 결혼기념일.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건 우연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살아있었고 부산 해운대 재벌가 집의 새 남편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설거지를 마치고 나니 어느새 밤이었습니다. 정나연 씨는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내일도 부탁드릴게요. 라고 말하며 현금 봉투를 조금 더 쥐어주었습니다. 현관문을 닫고 밖으로 나왔을 때 해운대 저택가 골목은 조용했습니다. 바닷바람만이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대문 앞 가로등 밑에서 오래 서 있었습니다. 울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강한 충격을 받으면 오히려 눈물도 나오지 않는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 살아있었구나. 새 이름, 새 집, 새 아내, 새 인생. 30년을 함께 살던 남편은 저와 아이들의 세상에선 이미 죽은 사람이었고 이곳에선 재벌가 사위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문을 닫자 원룸은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가방을 내려놓고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딸아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첫날 어땠어요? 사람들 괜찮았어? 잠시 망설이다가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응집도 크고 힘들긴 한데 뭐 할만해. 말끝이 떨리는 걸 들킬까봐 최대한 평소처럼 말했습니다. 딸아이는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잘 됐다. 엄마도 일하시면 덜 우울해질 거야. 전화를 끊고 나니 그제야 눈물이 났습니다. 얘야, 내 아버지는 죽은 게 아니라 도망친 거야. 그 말을 입 밖으로 내뱉을 수 없어서 더 서러웠습니다. 다음 날 저는 다시 그 집으로 갔습니다. 도망치고 싶었지만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월세와 밥값, 그리고 궁금증 때문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어준 것은 전날과 달리 정나연 씨였습니다. 어머, 어제보다 얼굴이 좋아 보이시네요. 적응이 빠르신가 봐요. 저는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네, 덕분에요. 그날은 거실 대청소와 방 정리가 메인이었습니다. 정나연 씨가 외출을 나가고 집안에는 저와 그 남자 둘만 남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서재 문틈으로 남자가 몰래 제 쪽을 살피는 느낌이 여러 번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부러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상대가 먼저 오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점심 무렵 제가 부엌에서 국을 끓이고 있는데 조용히 누군가가 들어왔습니다. 영숙 씨, 저는 일부러 모르는 사람처럼 국을 젓는 손을 멈추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네, 사장님.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지금은 일하는 중입니다. 사모님이 곧 들어오신다 하셨어요. 목소리가 스스로도 놀랄 만큼 차분했습니다. 그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 성우야. 나야. 영수가. 그때서야 저는 천천히 국자를 내려놓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여기선 이상훈 씨라고 들었습니다만 그는 눈을 질끈 감았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
나중에 하세요. 지금은 설거지거리부터 줄이게 국 넘치지 않게 신경 좀 써주세요. 그 말을 하고 저는 다시 불을 줄였습니다. 떨리는 손을 들키지 않으려 등만 보이게 서 있었습니다. 그는 더 붙잡지 못하고 서재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사람에게 언제 어떻게 왜 모두 묻고 끝을 내야 한다고요. 그 기회는 곧 왔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정나연 씨가 친정 집 식사 모임이 있다며 오후에 길게 나갔습니다. 집에는 저와 남자 둘뿐이었습니다. 거실 청소를 마치고 부엌에 들어갔을 때 그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영수가 제발 잠깐만 얘기하자. 저는 걸레를 씻던 손을 멈추지 않고 물었습니다. 언제부터였어요? 뭐가? 그 여자랑 이런 집이랑 이 삶을 준비한 게요. 언제부터였냐고요. 그는 한참을 서 있다가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3년 전부터였어. 3년 전 남편이 일이 힘들다며 술을 더 자주 마시고 집에 늦게 들어오기 시작한 그때 해운대 큰 물류회사 사장님 딸이야. 물류 일하면서 알게 됐어. 내가 힘든 상황이라는 걸 알고 도와주겠다고 했고, 장인어른이 집도 자리도 다 마련해 주셨어. 나도 처음부터 이럴 생각은 아니었어. 정말이야. 그럼 언제부터 죽은 사람이 되기로 결심했는데요? 사고 나기 2달 전쯤. 그는 시선을 피한 채 말했습니다. 빚이 너무 많았어. 집도 날아가고, 넌 허리 아프고, 아이들도 제각자 살기 바쁘고, 나 혼자서 버틸 자신이 없었어. 그때 그 사람이 말했어. 당신 인생 새로 살고 싶지 않냐고. 장인어른이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했고, 보험금이 나오면 그걸로 너희도 정리하고 나도 새로 시작할 수 있다고. 보험금 한 푼도 못 받았어요. 제 말에 그는 그제야 제 얼굴을 제대로 바라봤습니다. 뭐라고? 당신이 실종 상태라서요. 시신이 없으니 사망 확정이 안 났다는 이유로 보험사는 버티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2월세 방에서 남은 돈 쪽에서 사는 중이에요. 우리가 버는 돈으로 치르고 있는 건 당신이 선택한 새 인생 값입니다. 남자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빚 좋을 때만 계산했지 뒤에 남겨진 사람들의 고통은 한 번도 제대로 생각해 본 적 없다는 얼굴이었습니다. 나도 미안해. 근데 영수가 지금이라도 내가 도와줄게. 돈도 조금씩 보내고. 됐어요. 입 밖으로 튀어나온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단호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판을 짜놨으면 끝까지 책임지세요. 그 집에서 그 여자 옆에서 영수가 대신 한 가지만 해줘요. 뭔데? 제가 가방에서 종이를 꺼냈습니다. 밤마다 뒤척이며 편의점에서 출력해온 이혼 서류였습니다. 여기에 사인하세요. 당신이 죽은 사람인 줄 알고 살았던 이 3개월만큼이라도 제 인생을 다시 돌려놓고 싶어요. 그는 종이를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영수가 나 지금 장인어른 회사에 묶여 있어서 이게 들키면 보험사, 경찰, 당신 장인어른한테 한꺼번에 보내버릴까요? 사망 위장이랑 보험 사기 미수 자료들 모아서요? 그는 얼굴이 더 창백해졌습니다. 당신 이름 바뀐 거 주민등록 초본 하나면 다 나와요. 항구 사고 기사, 실종 접수 서류, 그리고 이 집 주소까지. 돈 없는 늙은 여자가 못할 거라 생각하면 그건 착각이에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였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습니다. 일주일만 시간을 줘. 정리하고 사인할게. 제발 지금 당장은. 알겠어요. 일주일.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걸레를 다시 물에 헹구며 덧붙였습니다. 대신 그동안은 저를 모르는 사람처럼 대해주세요.
저도 그럴 겁니다. 며칠 뒤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습니다. 혹시 박영숙 아주머니 맞으시죠? 저, 정나연이에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네,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잠깐 뵙고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직접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잠시 망설이다가 저는 결국 약속을 잡았습니다. 해운대 바닷가 근처 한적한 카페였습니다. 정나연 씨는 이미 먼저 와 있었습니다. 깨끗한 코트를 입고 있었지만 얼굴은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와 주셔서 감사해요, 아주머니. 무슨 일이신지. 그녀는 잠시 입술을 깨물다가 테이블 위에 서류 한 장을 올려놓았습니다. 이혼 합의서 사본. 김성우 박영숙. 남편 서재에서 이걸 찾았어요. 그리고 어제 남편이 처음으로 모든 걸 털어놨어요. 예전에 결혼했던 사실, 자식이 둘 있다는 것, 지금도 법적으로는 이혼이 안 된 상태였다는 것까지.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 정말 몰랐어요. 남편이 외롭고 가족과 일찍 헤어졌다고만 들었거든요. 다 정리된 과거라고만 했어. 네, 그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주머니, 남편 아니, 그 사람, 미워하시죠? 그 질문에 저는 한참이나 답을 못했습니다. 가슴속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미움, 분노, 허탈함, 포기, 연민까지. 잠시 후에야 겨우 말이 나왔습니다. 사실 너무 오래 알고 산 사람이라 이젠 미움이란 말도 아까워요. 그냥 그 사람은 제 인생에서 이제 끝났구나. 그렇게 생각하려고 합니다. 정나연 씨는 눈가를 훔쳤습니다. 저는 용서 못할 것 같아요. 거짓말로 시작된 결혼이었고, 지금도 자기 합리화만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정리하려고 해요. 이혼할 겁니다. 저는 그녀의 손등 위에 조심스럽게 제 손을 얹었습니다. 힘드실 겁니다. 그래도 부디 자기 자신은 버리지 마세요. 저처럼 너무 늦게 깨닫지 말고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주머니는 앞으로 어떻게 사실 거예요? 그 질문에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똑같아요. 월세 방에서 일하고 밥 해 먹고 손주 태어나면 도와주고 지금까지처럼요. 달라지는 게 있다면 이제는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라 그냥 박영숙으로 살겠다는 것 정도죠. 카페를 나와 바닷가로 걸어가는데 겨울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차갑긴 했지만 이상하게도 숨이 조금은 편해진 느낌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 딸아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등기로 이상한 서류가 왔는데 아빠 이름이 적혀 있어요. 마침내 그가 사인한 이혼 서류가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법무사를 찾아가 서류를 접수하는 동안 제 마음은 아주 조용했습니다. 울컥하는 순간도 있었지만 이미 마음속에선 먼저 이별을 치른 뒤였습니다. 몇 주 뒤 이혼 확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혼인관계 종료. 짧은 문장이었지만 제겐 30년의 문을 닫는 도장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의 옛 사진들을 한 장 한 장 꺼내 보았습니다. 젊었을 때의 웃는 얼굴, 아이들을 안고 찍은 가족 사진, 낡은 캠코더 속에서 뛰놀던 모습들. 그리고 천천히 사진들을 봉투에 담았습니다. 여기까지야. 수고했다, 영수가. 이제 너를 위해 살자. 그렇게 스스로에게 작게 말해보았습니다. 지금 저는 해운대 재벌가 가정부가 아니라 인천에 있는 작은 요양원에서 일합니다. 어르신들 식사 보조하고 방 청소하고 목욕 준비 돕고 가끔 말벗도 해드립니다. 월급은 많지 않지만 마음을 갉아먹는 거짓말도 없고 밤마다 죄책감에 잠 못 이루는 사람도 없습니다. 아주머니, 오늘 반찬 맛있네.
덕분에 밥이 술술 넘어가. 영숙 씨가 와서 여기가 환해졌어. 어르신들이 그런 말을 해주실 때면 가슴 한켠이 따뜻해집니다. 딸아이는 무사히 손녀를 낳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을 제 손가락으로 꼭 쥐는 걸 보고 있으면 아, 그래도 살아서 이걸 보네 싶어 눈물이 날 만큼 고맙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 벽에는 이혼 판결문이 아니라 손녀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웃는 딸의 얼굴, 아기를 안고 있는 사위, 그리고 그 옆에서 미소 짓고 있는 제 모습. 이게 우리 가족이구나. 남편이 없는 가족. 그렇지만 충분히 괜찮은 가족입니다. 밤이 되면 작은 방 안에서 일기를 씁니다. 오늘 한 할머니가 내 손을 꼭 잡고 말했다. 고마워요. 내 얘기 들어줘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날 뻔했다. 누군가의 아내가 아닌 그냥 나로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이렇게 기쁜 일이었나? 펜을 내려놓고 불을 끄면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립니다. 예전처럼 무섭지 않습니다. 이제는 압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언제나 내 편은 아니라는 것. 그래도 세상 어딘가에는 나를 사람 대접해주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늦게라도 나 스스로를 사람 대접해주기 시작했다는 것. 침대에 누워 저는 조용히 중얼거립니다. 영수가 수고했다. 내일도 우리 한 번 더 살아보자.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걱정과 분노 대신 조금은 가벼운 마음으로 잠이 듭니다. 여러분이라면 저와 같은 상황에서 그 사람을 용서하실 수 있으셨을까요? 아니면 저처럼 조용히 문을 닫고 자기 인생을 새로 시작하셨을까요? 저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힘차게 살아나가 보아요.